팔레스타인 국가대표팀 마크람 다부브 감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19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에 위치한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 중립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는 본래 팔레스타인 홈에서 열려야 했으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로 중립지에서 개최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반 12분 자이드 쿤바르의 선제골을 비롯해 매서운 역습으로 하여금 한국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습니다. 골 결정력만 따라줬다면 한국은 이변의 희생양이 됐을지 모릅니다. 비록 승점 1점을 확보하는 데 만족해야 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이 주어지는 3위, 4위권과 격차를 3점으로 좁힌 팔레스타인입니다. 한국은 약체 팔레스타인의 발목을 잡혔지만 소중한 소득도 챙겼는데요.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바로 중원 사령관 황인범이 꽁꽁 묶였습니다. 황인범이 집중 견제를 당하자 우리나라의 공격 루트는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그 탓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아래인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팀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을 집중 마크했습니다. 실력은 당연하고 이름값과 소속팀이 주는 무게감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기로 극복하거나 수비수들을 유인하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황인범이 막히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황인범에게 공이 갔을 때 2중 3중으로 괴롭혔습니다. 황인범의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인범이 공을 받는 위치가 점점 내려오면서 공격 전환이 지연됐습니다. 황인범이 공격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한국은 플랜 B가 마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3차 예선 4연승 기간 동안 황인범의 패스 성공률은 늘 90%를 넘었는데요. 황인범은 지난 4경기 평균 패스 성공률 92.25%, 공격 지역 패스 16회, 당한 파울 1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직전 쿠웨이트전은 81분 동안 83회만 터치하면서 기회 창출 3회, 어시스트 2회, 패스 성공률 92%의 고효율 플레이를 자랑했습니다. 손흥민이 프랑스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인 지네딘 지단이 떠오른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황인범은 패스 성공률이 87%로 떨어졌습니다. 공격 지역 패스도 12회로 급감했습니다. 크로스는 5회 올려 모두 실패했습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거친 태클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낙하산 홍명보 감독이 뭘 할 줄 알겠으며 전술 코치로 데려온 코치가 사단으로 움직이는 명망 있는 감독들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는 현재 대표팀 코칭 스태프 수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비 전술이 부재하고 플랜 B가 없으니 팔레스타인에게 비기는 것입니다. 역대급 선수진을 가지고 말입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무승부를 기록한 거에 대해선 결과적으로는 안 좋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원정에서 선수들이 후반 막판에는 지친 모습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마지막 A매치였는데 승리하지 못해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물론 지난 5경기를 제외하고 오늘 경기 놓고 보면 좀 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돌아가면 6경기를 분석해 내년 시작되는 경기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6경기 중에 잘 됐던 점은 짧은 시간에도 조직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으로 좋아졌다. 득점 루트가 여러 가지 생긴 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부분이었다. 반대로 여러 루트가 있었음에도 조직력이 강한 상대가 내려섰을 때 결정력은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3차 예선에서 유일하게 팔레스타인만 이기지 못한 홍 감독은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사실은 선수들에게도 전했다. 경기 내내 끊임없이 투쟁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며 우리 선수들도 거기에 비해 많은 투지력을 발휘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좋은 팀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특별히 조언할 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부브 감독은 팔레스타인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무척 어려운 경기였다. 선제골을 넣었지만 집중력을 잃어 실점한 것이 아쉽다. 후반에는 더욱 잘할 수 있었지만 경기가 거친 양상을 띄었다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이어 우리 홈에서 경기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팬들이 주는 동기부여는 엄청나다. 매 경기 힘들지만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등 어느 상대를 만나도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도 질 뻔하였고 경기 후 팔레스타인 감독이 직접 본인들이 이길 뻔했는데 운이 좋았던 한국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믹스트 존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 소감, 팀 내에서의 지시사항과 대표팀 내에서의 지시사항의 차이 등을 물으며 일반적인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들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말미 직접 홍명보 감독을 경험해봤는데 소감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고 느껴졌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당황하며 7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뉴스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슈로 다 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인 선수는 7초간 정적 후 갑작스럽게 질문하니 당황스럽다며 겨우 인터뷰를 이어갔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확고했다. 선수들이 잘 따른다 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언론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좋은 감독 밑에서 플레이하다가 낙하산 홍명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전술 코치랍시고 있는 놈도 B급입니다. 그냥 이강인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선수들이 감독님을 잘 따른다가 최고의 립서비스인 것입니다. 선수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승부면 답이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전의 답답한 판정의 분노 유발 주심이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이강인의 골을 무효시킨 그 주심으로 밝혀지며 화제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석연찮은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전반 5분 이재성은 설영우의 패스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 하메드에게 발을 밟혀 넘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페널티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심이 관대한 성향인 탓에 반칙 선언이나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황인범은 후반 38분 상대 선수의 살인 태클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황인범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선수 생명에 위협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황인범이 태클을 당한 순간 살짝 발을 떼지 않았다면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를 지켜보던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도 팔레스타인의 태클을 심각하게 중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심은 옐로카드만 꺼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심은 전반 추가 시간 박영우의 득점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장면이 파울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날 주심은 과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펼친 우루과이전에서 노골을 선언한 바로 그 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에서 황희찬을 야뒹굴게 한 요르단의 악질 태클을 방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에서 주심이었던 아라키 유스케는 한국이 1대2로 밀리던 후반 27분 이강인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이 이재성의 머리를 맞고 튀어 올랐다가 김영권의 헤더로 연결됐음에도 VAR 온필드 리뷰까지 거친 뒤 결국 골 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엔 요르단의 경기 내내 계속된 반칙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한국 팬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시 심판진은 일본인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아라키는 그중 VAR을 맡았었습니다. 당시 주심 기무라 히로유키는 요르단 측의 도를 넘은 과격한 플레이에도 경고 카드를 꺼내지 말지 주저할 뿐 끝내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황희찬이 두 번째로 넘어져 그라운드에 나뒹굴었을 때는 눈앞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반칙만 선언했습니다. 심판진은 이후 황인범이 거친 태클을 받는 장면이 뚜렷하게 잡힌 뒤에야 옐로카드를 꺼내며 축구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